아니, 척박한 현실을 잊게 하기 위해 마약을 인정해준다고요?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화성으로의 이주, 마약 문제, 인구 과잉, 환경 오염 등으로 아포칼립스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K. 딕이라는 인물인데요. 그가 소설 파머 엘드리치의 세계의 성은에서 그린 암울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미래일까요? 바니 메이어스는 30, 40대의 남성으로 지구에서 대기업에 속한 퍼키펫 레이아웃사의 유행 예측 컨설턴트입니다. 워낙 실력이 좋아 승승장구하며 회사에서도 2인자로서의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그였지만 자신의 커리어적인 성공을 위해 사랑하던 아내와 이혼을 선택했던 옛 가오를 후회하고 있죠. 한편 바니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황폐해졌고 정부의 역할을 하는 유엔은 인구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랜덤으로 선발해서 화성에 이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에서의 삶은 지구에서의 삶 그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비참할 뿐이었죠. 화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잊기 위해 마약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엔에서도 그들의 삶을 구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과 거래를 눈 감아주며 화성으로 거주한 강제 이주민들의 불만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니, 척박한 현실을 잊게 하기 위해 마약을 인정해준다고요?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바니가 일하고 있는 퍼키펫은 이런 마약, 캔디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캔디는 한 번의 투약으로 10분에서 15분 내지의 가상현실을 살게 해줍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마약을 통해 가상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매개체는 모형 세트로서 퍼키펫 회사에서 팔고 있었죠. 예를 들어 완전한 신체를 상상하기 위해 바비 인형 세트나 자동차 장난감 같은 거를 파는 것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매개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상현실 속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척박한 삶을 잊게 됩니다. 투약한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신체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환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통일체가 되어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의 꿈에서 만나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죠. 이런 15분의 환상적인 경험이 끝나면 여전히 시궁창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또 언젠가 그 캔디를 다시 할 날만을 기다리며 견디고 또 견딥니다. 이 마약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퍼키펫 레이아웃사의 회장인 레오 뷸레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통해 진화를 가속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렇지 못한 다른 인류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발달된 뇌와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미래를 예측하는 직관은 없어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유행 예측 컨설턴트인 바니 메이어슨을 지극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우주선이 명왕성에 불시착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신문에서는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조난자가 아주 유명한 행선강 기업가인 파머 엘드리치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레오 뷸레로는 굉장히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파머 엘드리치는 태양계의 여러 식민 행성에서 자동 공장을 가동시키는 등 비즈니스적으로 야심이 굉장히 크고 무자비한 자본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레오의 입장에서는 파머 엘드리치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것이죠. 파머 엘드리치는 의수, 의안, 그리고 변형된 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소설 내에서 사실상 실존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고요. 모두 가상현실 속에서 혹은 다른 신체를 불려서 현실에 출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기이하고 오묘한 존재로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오는 유엔과 연락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불시착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상한 대로 그 불시착한 생명체는 파머 엘드리치였어요. 파머 엘드리치는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아주 신기한 마약 하나를 공수해 옵니다. 이는 캔디를 대체하고도 남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마약으로 츄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 츄지는 캔디와는 달리 가상현실에 매개하기 위해서는 모형 세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츄지라는 약물에 취이는 동안 현실의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죠. 왜 우리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되면 간혹 꿈속에서의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막상 깨보면 1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츄지를 씹으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원한다면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가격도 캔디에 비해 훨씬 쌌습니다. 약이 뿌려지기도 전에 화성에 거주민들이
주민들에게는 벌써 이 추즈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어요. 레오 블레로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일단 자기 아이템인 캔디의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었는데다가 사실상 추즈가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레오는 자신의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엘드리치를 죽이려고 그에게 갑니다. 오히려 엘드리치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강제로 추즈를 투약하게 되고 이 약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가상세계에서 엘드리치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레오는 엘드리치가 이 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속셈을 알게 되죠. 엘드리치는 모든 지구인들을 추즈를 투약하게 한 후에 그들의 가상현실 속에 자신이 침습해서 그 존재를 영원히 존속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재밌는 점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추즈를 경험한 사람은 약의 효능이 다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엘드리치의 마술 속에 놓이게 되며 가상과 현실이 불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를 깨닫게 되는 레오는 유엔을 통해 엘드리치 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설득을 해보려고 하지만 유엔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격이 싸고 화성 정착민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기에 안성맞춤인 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유엔에서도 결국 팽당한 레오는 자구책으로 추즈를 멈출 계략을 짜게 되죠. 마침 화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바니 메이어슨에게 Q형 간질을 일으키는 약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즈를 처음 투약하면서 이 간질약을 함께 먹으라고. 간질병을 일으키게 해서 이를 마치 추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 약의 안정성을 이유로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이 약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니는 레니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화성의 토굴 사람들 앞에서 추즈를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에 레오와 바니가 간과했던 아주 큰 결함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간질약을 먹기 위해 일단은 추즈를 먼저 복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 추즈가 주는 환상은 순간적으로 되게 달콤하거든요. 투약자의 가장 나약한 경험을 붙잡아서 그를 가상세계의 포로로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니도 이 가상현실의 포로가 된 예외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곧바로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바로 전부인 에밀리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바니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전 부인인 에밀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 환상의 노예가 된 바니는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에밀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추즈를 두 번째로 연거푸 삼키게 됩니다. 이미 한 번만 먹어도 현실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마약인 이 추즈를 연속해서 두 번 먹은 그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가상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을 막 떠돌면서 헛개비처럼 살게 됩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보면 어떤 게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깨어나고 또 깨어나도 현실이 아니고 알고 보니 가상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환상의 환상을 거듭한 바니는 Q형 질병을 일으키는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레오와도 갈라서게 되죠. 현실로 돌아와서도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를 오가게 되면서 가상현실과 현실이 중첩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바니의 신체도 파머 엘드리치의 그것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의수, 우유한, 그리고 변형된 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파머 엘드리치는 그런 식으로 영원히 사람들 몸속에 들러붙어 존속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니는 결국엔 받아들이고 화성에서의 척박한 삶 속에서도 자신이 굳건히 충실히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심을 하죠. 레오 또한 바니와 갈라선 채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결심을 합니다. 파머 엘드리치와의 싸움을 계속하기로 말이죠. 물론 그러는 사이 자신의 눈과 턱, 손은 기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내용이었고요. 소설의 다양한 소재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약의 의미입니다. 필립 K. 딕 자체가 워낙 마약 중독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종종 마약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에서의 마약은 단순한 약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가상현실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물로 인해 매개된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완벽한 몸매를 가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차를 소유하기도 하며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데요. 이런 가상현실은 작품 내에서 참혹한 화성의 실제 생활과 대조를 이루며 괴리를 더욱 심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가상세계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머 엘드리치의 의안과 의수 그리고
인공턱. 소설 속에서는 추즈이를 투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속에서든 타인의 몸속에서든 파머 엘드리치의 이 세 개의 성은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모호해진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작가는 이렇게 될 미래 세계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소설의 엔딩에서도 이렇게 구별이 불가능해진 세계에서 인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니가 화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여기서 삶을 충실히 살 거야. 인류의 새로운 경작지에서 평온하고 조촐하지만 안온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손에서는 의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도 인류를 지키기 위해 나는 파머 엘드리치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순간 옆에 있는 경찰이 레오! 레오! 하고 부르니까 자기가 레오인지 몰라요. 이미 파머 엘드리치와 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뜻 희망으로 보였던 이 두 주인공의 다짐들이 다시금 파머 엘드리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흐릿해지게 되는 엔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네오 블레로가 딱히 좋은 자본가였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몰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약을 유통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가속화된 진화 시술을 받아서 다른 인류보다 우월한 존재, 우월한 위치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더 나쁜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파머 엘드리치와 대결을 하게 되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레오라는 이 캐릭터 본인도 갑자기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게 약간의 좀 재미있는 포인트기도 했어요. 필립 K. 딕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진 않고요. 워낙에 좀 신랄하고 괴팍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차피 다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윤리적이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쓰인 시점은 1964년입니다. 당시에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미소 간의 우주전쟁 대결 구도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죠.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져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 후에 미국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우주로의 개척에 완전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도 이 소설에서 드러난 것은 아닌가. 네, 여러분, 오늘 필립 K. 딕의 소설 파머 엘드리치의 세계의 성은 어떠셨나요? 이 작가는 SF계에서도 워낙 유명해서 다수의 작품이 영화화되었는데요. 오늘 리뷰한 이 소설도 매트릭스와 인셉션에 영감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가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작품도 썼는데 영화 블레이드 러너로 재탄생한 바 있습니다. 또 탐 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시죠? 그것도 필립 K. 딕의 단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와,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SF 좋아하시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콘텐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